22만 8천 시간, 9,940일, 인생의 26년. 그 시간은 약 15만 편의 영화를 보거나 세계를 7번 항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누려야 할 건강한 평균 수면량이에요. 많은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잠을 적게 자고 있어요. 잠을 적게 자는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우리의 24시간 주기 리듬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피곤하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잘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잠이 드는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유전적이지만 우리 유전자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또한 멜라토닌 수치와도 관련이 있어요. 몸이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 뇌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요즘 잠을 적게 자는 주된 이유는 수면 위생이에요. 잠에 잘 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건강한 습관이죠. 건강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올바른 수면 패턴을 정하면 심지어 나쁜 유전성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반대라면 유전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수면 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21세기에 만연한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빛이에요. 인간은 주변의 작은 빛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도록 진화했어요. 우리 눈에는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고 24시간 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특별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데이터를 보내고 체내 시계를 조절해요. 체내 시계는 빛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주변의 인공적인 빛과 각종 기기에서 나오는 단파빛은 자연적인 예측 시스템을 많이 혼란스럽게 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우리 체내 시계가 5 혹은 6시간대를 이동하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결과적으로 뇌는 잠드는 대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우리 대부분은 상당히 짜증이 나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뇌는 나중을 위해 기억을 적절히 처리하고 저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요. 두뇌는 또한 감정을 처리하고 인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빼앗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균형에 기여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운동 능력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죠. 모든 스포츠가 빠른 에너지의 폭발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지구력 운동을 위해서도 에너지, 동기부여, 근육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수면이라는 걸 믿기 힘들다면 8시간의 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약 300칼로리를 없앤다는 사실은 어때요? 사람마다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수록 칼로리 소모가 더 큽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호흡, 순환, 온도 조절, 세포 성장과 회복과 같은 필수적인 기능에 연료를 공급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잠에서 얻을 수 없다면 음식에서 얻으려고 할 거예요. 호르몬 수치는 엉망이 되고 몸은 더 많은 배고픔 호르몬을 생산하고 포만감 호르몬은 더 적게 생산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건강한 성인들에게 5주 동안 하루에 6시간만 자도록 했고 그들의 휴식 중 신진대사가 8% 느려졌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요. 몸이 수면의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약 90분에서 110분이 걸립니다. 그게 한 수면 주기예요. 비렘 수면의 1단계부터 시작해요.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을 의미해요. 눈과 근육의 움직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느려져요. 이 단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운다면 전혀 잠을 안 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추락하는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근육이 수축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비렘 수면의 2단계에서는 눈의 움직임이 멈추고 심박수와 체온이 내려갑니다. 근육은 부분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기를 반복해요.
비렘 수면의 3단계는 깊은 수면입니다. 뇌는 느린 파동을 만들어내요. 눈과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잠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잠든 지 약 1시간 후에 보통 생생한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뇌 활동은 증가하고 수면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팔과 다리 근육과 같은 주요 근육은 움직일 수 없어요. 렘 주기는 10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비렘 수면의 1단계에서 주기가 다시 시작돼요. 취침 시간을 계획할 때 이러한 수면 주기를 깨지 말고 하룻밤에 최소한 5번 주기 동안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총 7시간 반의 휴식이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밤 11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스케줄을 짜야 해요. 아침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계획인가요? 그러면 최적의 취침 시간은 밤 12시 30분에 시작돼요. 맞아요. 더 일찍 일어난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이유로 취침 시간을 놓쳤다면 다음 주기가 시작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주기 중간에 피곤한 상태로 잠에서 깨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기를 고대하지만 막상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조건화 또는 학습된 자극이라고 불러요. 요즘 가장 흔한 수면 문제 중 하나죠. 수면 환경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깨우고 잠이 들지 않도록 뇌에 소리를 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노트북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나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선 스크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 호르몬은 수면과 기상주기, 즉 24시간 주기 리듬을 담당해요. 둘째, 업무 관련 이메일과 나쁜 소식 혹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각각의 새로운 메시지는 여러분의 뇌가 내려야 하는 또 하나의 결정을 의미하고 그를 위해 뇌가 활동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치우고 누워도 뇌를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더 빨리 그 상태에 도달하려면 자기 전에 25분에서 60분 동안 음악을 들어보세요. 꼭 베토벤과 같은 음악일 필요는 없어요. 재즈든 가요든 편안한 음악은 심박수와 호흡을 늦추고 근육이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뇌는 그것을 취침 전 의식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훨씬 더 빨리 잠이 들 거예요. 특별한 수면 팟캐스트나 오디오북도 좋아요. 나레이터가 편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충격적이지 않다면 말이죠. 베이컨을 굽는 소리도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로 아늑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반복적인 소리죠. 일을 하고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잠들기에 완벽해요. 그렇다고 자기 전에 베이컨을 구울 필요는 없어요.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 돼요. 이미 작성했어야 하는 보고서, 마음이 끌리는 사무실의 새 직원, 다들 재미있다는 그 영화 보러 가야 할까? 빨래는 도대체 언제 정리하지? 잠자기 전에 머릿속을 질주하는 모든 생각들은 뇌를 쉬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부담을 없애려면 일어나서 그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걸로 시를 지어도 좋아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마음속으로 허황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화성에 휴가를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아니면 내 레스토랑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알람 시계가 울릴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설정하고 눈에 띄지 않게 숨기세요. 서랍이나 침대 밑에 두세요. 알람 시계를 볼 때마다 뇌는 그것을 일어나라는 신호로 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밤에 깰지도 몰라요. 또한 마음을 속이고 잠자는 것을 아예 멈추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소파에서 잠이 드는 게 편안한 침대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8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침대에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다가 잘 시간이 4시간 남았을 때 그때 소파로 옮깁니다. 거실은 좋은 기억으로 가득 찬 다른 환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가 그것을 억지로 잠들게 하는 것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없으면 긴장을 풀고 드디어 원하던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잠드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대부분의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는 18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체온은 잠이 들 때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이 실내 온도 범위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늘, 커튼 또는 블라인드는 침실을 충분히 어둡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머리 위에 밝은 불을 끈다고 즉시 꿈나라로 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램프, 조강 스위치, 초를 이용해서 침실의 불빛을 저녁 내내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침이나 낮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서 충분한 자연광을 얻으세요. 체내시계를 올바른 수면 시간에 맞춰줄 거예요. 공간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뇌는 지저분한 침실을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일로 해석해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완전히 풀 수는 없어요. 옷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옷장에 넣으세요. 바닥이나 의자 위가 아니라요. 종이를 정리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청구서, 목록, 서류를 아예 침실에 두지 마세요. 책은 책꽂이에 꽂으세요. 침대 주변에 쌓아두지 마세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잠재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 목록에 돼요. 미술품도 정리하세요. 너무 혼란스럽거나 강렬하다면 그것 또한 뇌를 진정시키는 대신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침대 밑에 공간을 비워두거나 최소한 정리를 해서 진공백에 넣어 공간을 절약하세요. 기억하세요.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것이에요. 항상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에 응답하는 홈 오피스가 아니에요. 심야 TV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애완동물과 꼭 끌어안는 곳도 아니에요. 애완동물은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수면을 쉽게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3가지 자세 중 하나로 잠을 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잡니다. 측면 수면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웅크리지 않도록 하세요. 깊게 숨을 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등을 대고 반드시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 팔을 내리고 몸 가까이 대고 자든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불가사리처럼 자든 간에 허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코골이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세는 목에 좋아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힙을 나란히 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배를 대고 엎드려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이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면 목 근육은 뇌로 가는 중요한 동맥을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잠이 깨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배를 대고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자세를 다시 고려해 보세요. 점차적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기술을 익히세요. 마음처럼 하루 종일 일한 근육도 긴장을 풀 필요가 있어요. 마치 몸의 모든 근육을 통해 흐르는 폭포와 같은 일종의 명상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발가락을 5초 동안 긴장시키고 있다가 30초 동안 긴장을 푸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쪽으로 움직이면서 똑같이 하세요. 조였다가 긴장을 푸세요. 복근과 등으로 계속하세요.
손으로 올라와서 팔과 어깨 위로 이동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근육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슴과 목을 움직이고 얼굴도 잊지 마세요. 턱을 조였다가 긴장을 푸세요. 만약 전신 이완이 너무 힘들다면 최소한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 운동을 하세요. 잠시 동안 발가락을 옮겼다가 펴는 것은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반복적이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천천히 이동할 거예요. 게다가 다리 근육과 심지어 복근까지 운동시킵니다. 또한 많은 호흡법 중 하나를 시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눗방울을 부는 것 같은 호흡법은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 모드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잊게 해줄 거예요. 달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수면 주기를 향상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쪽 콧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달 에너지를 얻는다고 믿어요. 잠자기 전이나 빨리 진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연기력을 총동원해서 꿀벌처럼 소리를 내보세요. 마음과 신경계를 위한 스파와 같아요. 허밍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좋은 기분 호르몬 세로토닌을 생성합니다. 효과가 있게 하려면 침대에 누워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자기 전에 약 10분 동안 벌처럼 소리를 내며 허밍을 하세요. 13, 2, 1, 0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아이디어는 잠자기 10시간 전에 어떤 형태로든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를 중단해야 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크린 타임은 더 이상 안 돼요. 전화기, TV, 컴퓨터를 포함해요. 마지막으로 0은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매우 효과적이고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운차게 일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만약 잠자리에 들기 전 간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 적어도 올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고르세요.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은 지방식품을 섭취하면 몸이 그 물질을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건 숙면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대신 더 길고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자기 전에 약간의 아몬드를 드세요. 또 하나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잠자기 전 간식은 호두예요. 호두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오메가3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은 아침 식사 음식을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바나나는 칼륨 덕분에 근육이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달걀은 건강한 수면을 돕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귀리와 꿀은 적당한 양의 멜라토닌을 뇌로 보냅니다. 또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키위를 먹거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밤새 깨어있고 싶지 않다면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은 치즈, 기름진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이에요.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자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신부 체온을 바꾸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잠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개에 100% 만족하나요? 크기가 적당해야 해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합니다. 목과 어깨가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각도로 비틀리거나 꺾인다면 척추와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목, 어깨 등의 불편함을 느껴서 잠이 깰 거예요. 심지어 가장 완벽한 베개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적으로 18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짧은 시간처럼 들리겠지만 1년에 2,500시간을 베개에 머리를 얹고 보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폼 베개는 더 오래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천연 베개는 또한 합성 베개보다 더 튼튼해요. 여러분의 수면 동반자를 테스트할 준비가 됐나요? 우선 베갯닛을 벗기고 베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땀으로 얼룩이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냄새가 난다면 교체해야 돼요. 베개는 각질, 곰팡이, 먼지, 진드기를 모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은 냄새로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베개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만일 접혀 있고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베개로 바꿀 때예요. 다운, 깃털, 기타 충전재로 채워진 가볍고 부드러운 베개를 선택하세요. 좋은 품질의 다운 베개는 저렴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소재와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메모리 폼과 라텍스 베개는 더 무겁지만 자는 동안 모양이 바뀌고 함께 움직이길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매트리스도 중요해요. 대부분 매트리스의 수명은 8년이에요. 만약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면 대체할 때가 된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유형은 내부 스프링, 폼, 조절식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더 푹신한 매트리스가 더 편하고, 엎드려 자는 사람은 단단한 매트리스, 등을 대고 자는 사람은 중간 정도로 푹신한 게 좋아요. 구식의 내부 스프링 매트리스는 내구성이 뛰어난 코일로 통통 튀는 느낌을 줍니다. 더 단단하고 잘 퀼트된 매트리스를 선택하고 교체 가능한 매트리스 토퍼를 구입하여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적고 압력을 더 잘 완화시켜줍니다. 대부분 여러 층의 폼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무거운 폼, 위쪽에는 더 가벼운 폼이 있어요. 또한 내부 스프링의 지지력과 폼의 편안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도 있습니다. 탄력, 윤곽 형성, 낮은 내열성의 완벽한 조합이죠. 이것은 모든 수면 자세에 좋아요. 내부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이 달린 공기주입 매트리스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수면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고 많은 잘못된 속설을 낳았어요. 그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분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라요. 보통 사람은 하룻밤에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수면이 필요해요. 자신의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해요. 스스로 일찍 일어나도록 강요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수면 부채는 점차 증가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혼란스럽고 괴로워질 거예요.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수면의 양을 줄여야 한다면 미리 잠을 저축해두세요. 실험 결과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잠을 덜 자야 할 때 덜 고통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하지만 습관화하지 마세요.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고 해서 주중 수면 부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흔한 속설은 양말을 신으면 즉시 꿈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효과가 없겠지만 이제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뇌에게 보낼 수는 있어요. 양말을 신는 것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열을 훨씬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부 온도가 평소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긴 낮잠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낮잠은 괜찮지만 1시간 이내로 하고 오후 2, 3시 이전에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깊은 잠 단계로 빠지기 쉬워요.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상쾌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아침부터 가지고 있는 수면 부채 일부를 탕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장 생산적인 낮잠을 자려면 낮잠을 10분에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 사이 중간 지점에서 낮잠을 잡니다.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일이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낮잠에서 얻을 것에 집중하세요. 올빼미형보다 아침형이 더 낫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믿으시나요? 사실 둘 다 잘 살 수 있어요. 사회가 전통적으로 아침형 인간에 유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일에 적응하고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아침형 인간은 대부분 더 끈질기고 자기주도적이며 쾌활해요. 하지만 생산성이 저녁의 최고조에 달한다면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고난 기호에 충실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올빼미형 인간이 일찍 일어나도 여전히 멜라토닌을 생산해요. 만약 그 과정을 방해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예요. 체내시계는 생물학적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24시간 주기 리듬을 물려받아요. 올빼미형 인간에게 이 주기 리듬은 보통 더 오래 지속되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본능과 유전에 저항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본 남자, 출근길에 커피를 건네준 친절한 여성. 또 다른 수면 관련 신화는 꿈에서 이미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얼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처럼 들리지만 100% 옳고 그름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꿈에서 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감지하고 기억할 만큼 꿈은 생생하지 않아요. 둘째, 꿈은 금방 잊혀요. 꿈은 잠에서 깨자마자 잊히기도 시작하고 마음은 그 꿈을 기억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본 적이 있는 어떤 것 또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잃어버린 데이터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뇌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처리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이고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알람 시계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렘 사이클과 관련이 있어요. 중간에 깨게 되면 나이에 적당한 권장 시간을 잤더라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모든 수면 주기를 스스로 계산하고 싶지 않다면 수면 주기를 모니터하고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줄 알람 앱을 이용하세요. 더 빨리 잠자리에 들려고 안 미안을 문지른 적이 있나요? 안 미안 지점은 귓볼과 목 뒤쪽으로 올라오는 헤어라인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문지르는 비디오가 입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이 뇌와 호르몬에 관한 것이지 셀프 마사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안마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너무 열심히 해서 결국 지쳐 잠이 드는 걸 거예요. 또 하나의 흔한 속설은 시차 적응을 위해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잠을 안 자는 것은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시차로 인한 피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게 좋아요. 자연광은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다가오는 여행의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 뉴욕에서 런던으로 5시간의 시차가 나는 곳으로 동쪽으로 여행한다면 여행 4, 5일 전에 1시간씩 일정을 변경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도착할 때쯤이면 현지 시간에 익숙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미리 준비하고 취침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 시간대를 통과하는 장거리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평소 자는 시간에 맞는 항공편을 선택하세요. 평소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7시 비행기와 10시 비행기가 있다면 두 번째 항공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내에서 더 빨리 잠들기 위해 비행 전날 2-3시간 더 일찍 일어나세요. 비행 몇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고 더 큰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더 일찍 도착해야 해요. 체크인 및 보안 서비스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모든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양치질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그럴 시간이 충분해요. 보통 잠들기 전에 책을 읽나요? 그것도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속여 그저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고, 비행기에 앉는 것은 숙면을 취할 준비가 된 여러분이 침실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양질의 충분한 수면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26년을 알차게 보내세요. 자, 남성 여러분 주목하세요. 청바지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난하게 어울리죠? 청바지는 허벅지 부분은 약간 더 넓고 발목 부분으로 가면서 항상 좁아져야 합니다. 색깔은 어두운 색상을 고르면 1년 내내 잘 입을 수 있어요. 찢어진 청바지, 패치가 있는 청바지, 그리고 물 빠진 청바지는 쉬는 날 편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멋지고 클래식한 청바지 한 벌도 장만하세요. 청바지는 또한 더 키가 커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첫째, 너무 길면 안 돼요. 바지가 길면 질질 끌려서 먼지와 흙이 다 묻을 거예요. 게다가 청바지가 너무 길면 오히려 다리가 짧아 보입니다. 항상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를 필요는 없어요. 핀 롤업은 좋은 방법입니다. 바지통을 옆으로 당겨서 첫 번째 접은 단이 풀리지 않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원하는 길이로 조정하기만 하면 되죠. 핀롤은 신발을 보이고 싶을 때 좋아요. 부츠를 함께 신으면 잘 어울릴 거예요. 양말도 중요해요. 특히 신발이 보일 때는요. 네, 스마일 버거가 들어간 양말은 재밌긴 하지만 정말 깔끔하게 보이려면 단색 양말을 선택하세요. 규칙은 간단해요. 양말 색깔이 신발 색깔과 어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신발과 흰색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적인 티셔츠는 좀 헐렁해야 합니다. 목 라인도 중요해요. 얼굴형과 같은 라인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턱이 뾰족하고 턱선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V넥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얼굴형을 더 강조해서 턱을 더 뾰족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마녀 할멈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시죠? 기억하세요. V넥은 각진 얼굴이나 둥근 얼굴형에 더 잘 어울리고 크루넥은 뾰족한 턱에 더 좋아요. 자, 키가 꽤 큰 편인데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위아래 패턴이 다른 옷을 입어보세요. 코트의 경우 절대 허리 길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이는 코트가 엉덩이를 덮는 거예요. 세로줄은 키를 커 보이게 하지만 가로줄은 그 반대예요. 줄무늬 상의를 입을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엔 벨트도 가로줄의 효과를 냅니다. 벨트 및 기타 액세서리를 할 때는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하세요. 키가 크고 몸집이 클수록 벨트 버클도 커야 합니다. 시계, 모자, 다른 액세서리의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액세서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은 티셔츠, 같은 청바지, 그리고 같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더라도 액세서리로 패션 감각을 뽐내세요. 신발을 신중히 고르세요. 발가락 부분이 뾰족한 신발은 키가 큰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앞이 둥근 신발은 발을 작아 보이게 하는데 이 점은 비율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밑창이 얇은 신발도 큰 발이 더 작아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밑창이 두꺼운 신발은 몇 센티미터라도 키가 더 커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특수 깔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깔창은 발 뒤꿈치 아래 놓기만 하면 됩니다. 키가 2.5cm는 더 커질 거예요. 정장은 남성들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잘 어울리는 신발을 고르는 건 꽤 어려울 수 있죠.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다면 정장 스니커즈를 매치해보세요. 스포츠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을 혼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운동화는 운동복에 더 잘 어울립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셔츠도 멋진 매치입니다. 쇼핑 시 새 옷을 살 때 예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세요. 예산의 절반은 티셔츠, 양말, 속옷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씁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통 오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멋지게 보이려면 이것들을 꽤 자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어요. 코트, 정장, 재킷, 벨트,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은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입게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의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격식을 차려야 할 때는 항상 셔츠를 바지에 넣어주세요. 아시죠?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리넨 바지에 리넨 셔츠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지중해 연안을 거닐며 햇빛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셔츠가 너무 목에 꼭 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단추를 너무 여러 개 풀지 마세요. 너무 많이 풀어헤친 셔츠는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여기엔 공식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는 넥타이를 매고 옷깃의 단추를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셔츠를 입어야 편할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라면 단추를 한두 개 푸는 건 괜찮아요. 양복을 입지 않았고 바비큐 파티 같은 곳이라면
단추를 1개를 더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털복숭이 가슴에 디스코 골드 체인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농담 아닙니다. 재킷을 고를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지퍼나 단추와 같은 액세서리가 고품질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질 금속은 산화되어 색이 변하게 되니까요. 만약 진짜 가죽 재킷을 새로 살 계획이라면 가죽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세요. 물티슈로 가죽을 문질러 보세요. 이음새 부분에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염료가 묻어 나온다면 최근에 염료 코팅이 추가되었거나 가죽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제품은 사지 마세요. 또한 어떤 브랜드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불량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합니다. 안감이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닳아서 안감을 바꿔야 할 거예요. 캐주얼 셔츠의 길이에 주의하세요. 중요한 점은 캐주얼 셔츠는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더 짧고 바지 안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드레스 셔츠는 더 길어서 문제없이 바지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남성들은 여성들이 나의 향수 냄새만 맡고도 반할 수 있다라는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죠. 그러니 만약에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향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진한 향수 냄새는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손목에만 살짝 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2-3가지 헤어스타일을 마스터하세요. 옷은 흠잡을 데 없이 차려 있었지만 잘못된 헤어스타일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데님 재킷의 경우 헝클어진 듯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젤이나 매트한 헤어 클레이가 머리를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매끈하게 넘긴 머리는 가죽 재킷과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바나나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머리가 좀 길어도 괜찮아요.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올 블랙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로고를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프레피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이 모든 스타일은 각기 다 멋져 보이지만 일부 스타일을 믹스하면 각 스타일의 베스트 룩을 매치해 완성할 수 있어요. 늘 풀리는 신발끈 때문에 고민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묘책이 있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끈을 맨 후에 고리 모양을 만듭니다. 끈을 위로 넘기지 말고 아래로 넣어 뺍니다. 그러면 신발 윗부분에 제대로 끈을 맬 수 있을 거예요. 걸을 때 끈이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팽팽해집니다. 네, 우리 모두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좋아하지만 집을 떠나 있는데 다리미가 없다면 이 꿀팁을 시도해보세요. 다림질이 필요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 욕실 한 곳에 걸어놓고 샤워를 하세요. 샤워하는 동안 뜨거운 증기가 옷에 있는 주름을 펴줄 거예요. 진짜 다리미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구겨진 것보단 낫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향수는 과하게 뿌리지 마세요. 아셨죠? 예스! 드디어 이 게임을 클리어했네요.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어이구 허리야. 다시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제 불쌍한 몸이 PC 앞에 더 편히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장시간 작업이나 게임을 할 때는 일반 의자나 안락 의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수한 사무용 의자나 게임용 의자는 해부학적 형태를 하고 있으며 체형에 완벽하게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의자는 가격이 더 비싸지만 그런 의자를 사용하면 허리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보장해요. 비싼 의자를 사고 싶지 않다 해도 적어도 허리 지지대는 구비해야 합니다. 허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잡아주는 시트 쿠션이나 의자 뒤에 부착하는 형태의 허리 지지대가 있으면 통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을 지지하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목베개예요. 이렇게 하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목 뒤가 구부러지거나 심한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목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지 확인하세요. 또 수건을 말아 의자 뒷면에 접착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만 수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허리와 목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다리, 특히 무릎이 피곤해지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는 눈이 똑바로 화면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편안하지만 위를 올려다봐야 한다면 작은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상적으로는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발을 단단히 바닥에 붙여야 합니다. 항상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애초에 의자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사무실 의자에서 가장 편한 자세는 꼬리뼈를 뒤로 쑥 밀어넣고 척추가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기댈 수 있어서 1시간 후에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일어날 수 있어요. 타이핑을 하거나 마우스를 잡을 때면 손이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손목 쿠션이 달린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고 손목이 항상 곧게 펴지도록 키보드에 붙일 수 있는 특별한 부착물을 구입하세요. 아니면 그냥 작은 수건을 말아서 즉석 손목 쿠션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이 훨씬 편할 겁니다. 온라인몰에서 세로로 된 마우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마우스와 기능은 같지만 손이 옆쪽에 위치하며 새끼손가락과 손바닥의 옆면이 손을 받쳐줍니다. 척추를 편하게 하려면 척추가 항상 의자 등받이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팔도 항상 팔걸이로 받쳐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어깨에 과한 긴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상도 제대로 맞도록 해야 합니다. 팔을 들지 않고 타이핑할 수 있는 키보드 슬라이딩 서랍을 설치하세요.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의 긴장도 풀어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핸드폰을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자세를 개선하고 목의 통증을 피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응시한다고 시력이 상하진 않겠지만 눈 근육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매 30, 40분마다 눈 체조를 하세요. 더 나은 것은 눈을 잠시 동안 쉬게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안락 의자의 어느 한쪽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의 자연적인 위치가 정확히 일직선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옆으로 삐뚤게 있다 보면 결국 통증과 고통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사실 다들 그렇죠. 가끔 엄지손가락이 쑤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1분 정도 공중에 무늬를 그리세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은 매우 아늑하지만 목에 큰 타격을 줍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으면 적어도 엎드려서 상체를 베개 위에 올려 받쳐주세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자세에선 아래를 내려다봐야 하기 때문에 목과 눈 둘 다 너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데스크톱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눈과 화면이 수평인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트북을 사용할 때 화면을 똑바로 보고 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죠. 이 문제를 피하려면 별도의 USB 또는 무선 키보드를 연결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모니터와 핸드폰에는 시력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에 노란색 빛깔을 더하여 청색광을 낮춰주죠.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특히 안성맞춤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 모드를 끄기만 하면 돼요. 키보드 백라이트 또한 눈을 덜 피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이핑하는 동안 키보드를 봐야 하는 경우 화면과 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백라이트는 키를 더욱 눈에 띄게 해줍니다. 키 사이사이가 아니라 글자 자체의 백라이트가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스크린에 반사광이 없다면 눈이 덜 아플 겁니다. 모니터는 모든 광원, 특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크린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머리 위에 빛이 아늑하지 않다면 책상용 전등을 마련하세요. 방 안에 광원이 스크린밖에 없다면 1시간쯤 후엔 눈이 너무 피곤해질 거예요. 키보드와 마우스,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닦고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린 이 물건들을 너무 자주 만질 뿐더러 항상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키보드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을 만졌다가 고약한 건강 문제와 안녕 하고 인사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면 편안한 기분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 혹은 두 쪽 다리가 저릴 수도 있습니다. 무릎 아래쪽에서 위쪽 다리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제한되고 아랫다리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다리를 꼬는 습관은 정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대신 책상을 더 높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움직여서 필요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소리도 잊으면 안 되겠죠? 헤드폰이 더 나은 이유는 이어폰과 달리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막은 심하게 진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원이 너무 가까우면 고막이 늘어나거나 심지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종류의 이어폰은 귀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이런 이어폰이 최고의 음질과 거의 완벽한 방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청력을 희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화통화용 헤드셋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과 어깨 사이에 전화를 끼우고 통화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런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대가를 금방 치르게 될 거예요. 화면이 더 큰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사용하기엔 별로 편리하진 않죠. 한 손 모드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말이에요.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또는 기본 팁에서 이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메건 마클은 자신의 머리를 자주 만집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은 너무 많은 관심이 자신에게 쏠릴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건이 사용하는 또 다른 트릭은 턱을 아래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동작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에티켓 전문가들은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다가가기 쉬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핸드백은 왼손으로 드세요. 오른손은 항상 악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에 손을 맞바꾸는 것은 편하지 않죠. 파티에서 더 사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트릭은 계속 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파티 장소에 들어가면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근해 보이고 다가가기 쉽도록 눈을 약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웃을 때는 입을 좀 벌리세요. 메건은 항상 그렇게 한답니다. 사진에서 귀엽게 보이고 싶다면 웃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메건은 항상 웃지만 너무 활짝은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활짝 웃으면 약간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고 사진에서 예뻐 보이지 않아요. 긴장을 푸는 것 역시 사진에서 잘 나오기 위한 트릭입니다. 몇 번 심호흡을 하면 보통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간 어색함을 느끼고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방을 쥐세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김치 하세요. 또 다른 기술은 메건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기를 권하는데요. 파티에 수백 명의 손님이 올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름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미러링 기법을 사용해보세요. 이는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체 언어를 따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할 때 더 편안함을 느껴요. 단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세요. 의사소통에서 신체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티켓의 핵심 중 하나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거예요. 메건의 자세는 정말 완벽하다고요. 메건은 걸을 때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들고 어깨는 항상 뒤로 젖힙니다. 앉을 때는 다리를 꼬고 앉아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멋진 사진에서도 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반대쪽 엉덩이를 옆으로 기울여 보세요. 자, 머리는 약간 숙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혹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각도를 찾아보세요. 짜잔! 메건과 다른 연예인들이 자주 쓰는 사진 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 의상을 선택할 때는 사진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밝은색 옷을 골라보세요. 허리를 강조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심리학자들은 타인이 우리를 의식할 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누군가가 멋지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결론을 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기분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명랑하게 행동해보세요. 만약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따뜻함과 능력 두 가지로 타인을 판단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며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능력입니다. 학력, 직업, 기타 등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따뜻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기술을 직장에서 적용하려 한다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친절함을 기대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자질을 드러낼 수 없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친절해질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친절함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완벽 남녀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함은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니 가끔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보세요. 사람들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멋진 실험이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호감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퀴즈를 푸는 사람들의 영상을 몇 개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멋지게 퀴즈를 푼 사람들보다 헤매는 사람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퀴즈가 끝날 때 커피를 쏟은 사람은 가산점을 받았어요. 물론 이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약해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낯선 사람과의 스킨십은 보통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라면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호감을 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두드리거나 팔을 아주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한 실험에서는 거스름돈을 돌려주면서 이 기술을 사용한 웨이트리스들이 더 많은 팁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비밀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건 안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양쪽에 다 효과가 있지만 새 친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해요. 신뢰는 충성과 정직함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와 같은 가벼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같은 질문이라면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은 조심해서 던지도록 하세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해야 합니다.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신뢰를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보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신기하게도 만약 여러분이 너무 착하고 이타적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과 일을 하거나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릴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 다정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메일에 웃는 이모티콘을 쓴다면 여러분을 무능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해 보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프라인의 생활을 위해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미소는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합니다. SNS의 사진을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세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SNS 친구가 몇 명인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이를 수상쩍게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친근해 보이지만 과하지 않은 완벽한 숫자는 300명 정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친구 목록에 100명 미만이 있는 사용자의 호감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300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받았고요. 하지만 연구 참가자의 다수는 그 사람들이 SNS에 너무 집중하고 인기에 목말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것 역시 좋지 않겠죠? 어떤 개인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보다 나쁩니다. 가까이서 찍은 프로필 사진 역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적어도 120cm 거리에서 찍은 사진보다 30cm의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사람을 더 무능하고 매력이 약해 보이게 만든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마 클로즈업된 사진은 약간 왜곡될 수 있고 깨져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와, 코가 정말 크네요. 정직함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성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척하는 자랑은 절대 금물이에요. 취직 면접을 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자신의 약점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대신 해당 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약점을 감추지는 않고 더 정직해 보일 수 있죠. 가짜 겸손을 부릴 일도 없고요. 적절한 강도의 악수는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악수의 힘이 좋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강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잘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저기요, 이것 좀 놔주세요. 코가 이상하게 가려워요. 이런 재채기 할 것 같아요. 완전 조용한 회의실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일 거예요. 원치 않는 관심을 끌지 않도록 혀로 입천장을 간지려 보세요. 5초에서 10초면 재채기 충동을 없애기에 충분해요. 아니면 근처에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하는 것처럼 콧구멍 쪽을 꼬집어 볼 수도 있어요. 눈썹 바로 아래 콧날을 짚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뭘 하든 밝은 빛은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태양이나 전구를 볼 때 재채기를 하거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단 한마디도 못 끼어들게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끼어드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되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든 그걸 떨어뜨리세요. 그게 폰이나 노트북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면 서툰 척하면서 뭔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면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행사 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멍해지고 집중할 수 없게 될 수 있죠. 만약 긴장한 게 느껴진다면 얼굴, 팔, 그리고 어깨의 근육을 꽉 긴장시켜 보세요. 주먹을 꽉 쥐세요. 이제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제 다가올 무슨 문제든 해결할 준비가 됐어요. 목이 가렵네요.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경 쓰이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이걸 없애려면 귀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곳의 신경을 자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목의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 경련이 간지럼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눈을 피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의 불안감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곤란한 걸 더 곤란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얼른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불편해요. 누군가를 친구에게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이름을 완전 까먹었네요. 사과하고 요즘 너무 바빠서 머리가 혼란스럽다고 하세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바쁜 일정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죠. 지금쯤이면 알아야 할 누군가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명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폰을 주고 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핸드폰을 도로 받아 넣기 전에 새 연락처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죠. 또 이름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끄러운 파티에서 잘 들리게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대화하는 사람에게 귀를 구부려서 눌러달라고 하세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물이 든 유리잔이나 병에 긴 빨대를 넣으세요.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막고 마시세요. 또는 차가운 물잔 위로 종이 타월이나 깨끗한 천을 덮고 그걸 통해 홀짝여 마실 수 있어요. 뭔가를 마실 때 코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다른 팁은 앉아서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2분 정도 안으세요. 또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참아볼 수도 있어요. 보통 10에서 20초면 충분해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그랬는데도 딸꾹질을 계속한다면 몇 번 더 반복하세요. 또는 혀끝을 잡고 부드럽게 한두 번 당겨보세요. 목의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줄 거예요.
하지만 하기 전에 손 씻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 위를 보고 숨을 몇 초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기분이 분명 나아질 거예요. 회의가 끝나서 회의실을 나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메모지를 집을 수가 없어요. 팔이 저려요. 주먹을 쥐고 펴보세요. 피를 흐르게 해서 신경을 안정시켜 줄 거예요. 머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 수도 있어요. 목에 신경이 눌려지면 그게 얼얼한 손과 팔로 이어질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주면 목 근육이 풀어지고 압력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폰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당혹스럽게 자동 입력하는 걸 좋아하죠. 이미 메시지를 보낸 후에 실수를 알아차린다면 사과하거나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와, 폰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저런 말이죠. 중요한 회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좀 많이 졸리네요. 상사가 발표하는 동안 졸지 않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몇 초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숨을 쉬어보세요. 조금 더 힘이 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색하거나 긴장하거나 수줍어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얼굴을 붉히거나 딴 데를 쳐다보는 대신에 눈 마주치기 3초 법칙을 따라해보세요. 불편해지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눈 맞춤은 3초보다 좀 더 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죠. 최악의 순간에 불안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하는 시간대를 따로 정해주세요. 매일 15분씩 시간을 내서 원하는 만큼 많이 걱정하세요. 하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해요.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중에 잠드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 면접이나 시험 전에 긴장이 되면 껌을 씹으세요. 어떤 이유에선지 먹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죠.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라고 속이는 거죠. 아이스크림 같이 엄청 찬 걸 먹고 나면 이천장의 신경은 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몸은 뇌도 차가워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을 내서 아이스크림 2통을 유발하죠.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운 소리를 내는 대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바로 따뜻해질 거예요. 최대한 혀를 입천장에 많이 대보세요. 뭔가 필요한 걸 요구할 때 항상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이 요청하는 데는 진지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이건 우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머릿속에 한 노래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또 종종 그런 노래는 주로 광고 CM송이거나 웃기다고 생각하니 인기곡이죠. 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노래의 한 부분, 주로 후렴구를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게 돼요. 노래를 끝까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뇌는 노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거고 그 음은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어지럽다 느껴지면 안정적인 곳에 손을 올려 놓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뇌가 공간에서 몸의 위치를 다시 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운 게 사라질 거예요. 중요한 인터뷰를 아주 잘 치르고 싶다면 오랫동안 그 면접관을 알고 지냈다고 상상하세요. 그들과 어떻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지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큰 행사를 치르기 전에 긴장을 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색한 대화에서 나오고 싶지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확신 못한다고 해봅시다. 각 대화에서는 대화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죠. 그런 잠잠한 상태가 떠날 때라는 걸 나타내는 신호죠.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기 전에 죄송한데 또는 어쨌든으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파티에서 시작된 이 지루한 대화에서 벗어나야 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오게 부추기지 않도록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세요. 음식을 가지러 간다거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죠. 변명을 더 그럴싸하게 하려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공하세요.
파티에서 여러분은 외향적이란 인상을 쉽게 줄 수 있어요. 아무나 골라서 그들에게 무작위로 질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신발 마음에 들어요. 어디서 샀어요? 어색함을 누그러뜨릴 멋진 방법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저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으로 통근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소비하죠? 하지만 사무실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나 일을 더 하는 등 여가 시간을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죠. 일단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할 기회가 생겨요. 계속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더 높은 가치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결국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예요. 돈을 안 벌 때를 대비해서 최소 몇 달 동안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재정적 대비책을 갖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소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전자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로열티를 받게 될 거예요. 부동산, 주식, 증권 등에 투자한 후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인생 상담에 돈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되게 많은 인생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면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려는 충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만약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동기부여 연설자도 그들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 코칭가는 수입이 적고 경력의 절정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더 좋게 해줄 마법의 약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받으세요. 부자들은 그냥 구두 계약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꺼리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탐욕적이고 피해망상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파트너가 거래를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두 서면으로 만들어진 계약 조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과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람보르기니를 사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의 결정은 현재 그들의 목표와 재정 상태에 기초하죠. 사람이 굉장히 돈을 잘 쓴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보유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보세요. 불행하게도 어떤 게 필요하거나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저축했던 걸 축내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일단 저축을 세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낭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더해요. 그들은 우선 자신의 기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많은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례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돈을 저축하는 데 집중해선 안 돼요. 훨씬 더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입니다. 부자들은 한 사람이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무제한이죠. 부자들은 몸치장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아요. 성공한 사업가와 억만장자들 중에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른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할 때 머리를 하죠. 부자들은 정크푸드를 멀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요즘 부자들은 간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호해요. 정크푸드는 콜레스테롤과 탄수화물이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금을 쓰는 것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게 더 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리지 않고 삽니다.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긴 해요. 하지만 대체로 아파트 소유자는 돈도 벌고 자산도 얻죠. 반면 여러분은 돈을 주고 그저 그들의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런 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물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낼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어요.
부자들은 건강에 관한 한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매년 높은 컨시어지 메디슨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더 싼 의료 가격이나 저렴한 걸 찾지 않아요. 부자들은 연체료 내는 걸 피합니다. 저금할 수 있는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들은 지급을 자동이체시켜요. 그러면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죠. 부유한 사람들은 늦잠을 자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점들을 활용하죠. 한 연구에서는 부자의 44%가 일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엔 3%만이 그렇게 하고요. 부자들은 그냥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그들이 돈 낭비하는 게 좋아서 비싼 주방용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고품질의 것들이 되게 더 오래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비싼 걸 사면서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사용당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의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을 외롭고 불행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걸 선호합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돈에 대한 가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 비록 집에 수백억을 쓰기로 했다 해도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흥정을 해요. 반면 일부 부자들은 그 이상을 넘어서 평범하고 저렴한 집에서 사는 걸 선택하죠. 또는 아직 저렴할 때 장래성이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요. 그리고 그 가격이 급등할 때 상당한 이익을 남깁니다. 부자의 거의 80%는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은 신체 운동을 해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겐 중요하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잠을 더 잘 자고 더 생산적이게 되죠. 구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인 월급 규모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게 나중에 얼마나 유용할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가끔은 낮은 초봉으로 유명 기업의 입사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이게 경력이 되어서 얼마 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거예요. 부자들의 60% 이상이 출퇴근하거나 자유시간을 즐길 때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줄만 하거나 교육적인 것들을 통해 뇌를 일하게 하는 거죠. 부자들은 10배 더 싼 고품질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10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맹목적으로 최신 패션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새 컬렉션을 사진 않아요. 그건 최고의 자금 투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함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기술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종종 특별히 스스로를 내세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들은 배움이 평생의 과정이란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난하게 있거나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선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부자들은 자신의 예산을 알고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금융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하죠. 그건 그렇고 부자들 중 8%만이 하나 이상의 은행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77%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녀요. 하지만 카드가 더 많을수록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요. 집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기분을 극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처질 거예요. 너무 추우면 의욕이 떨어지고 꿈터질 확률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고 싶다면 온도를 25도로 설정하세요. 밤에는 온도가 약간 낮아져야 할 겁니다. 15도에서 20도는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온도예요. 외모가 얼마나 멋지든 너무 오랫동안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 스트레스를 크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주 확인할 땐
다양한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흡혈귀가 아니라면요. 결점이 얼마나 작든 상관없어요. 거울을 더 작은 것으로 바꾸면 지나치게 오래 거울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주변을 정리정돈하세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몇 분 동안 주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 구역을 5분 정도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면 책상을 치울 수 있겠죠?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깔끔해진 환경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청소 자체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통제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미루는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죠? 피하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이러한 일 중 하나를 단 몇 분 동안만 처리해보세요. 비록 완성하지 못한다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머지않아 그 목록에 쓴 것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가끔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어보세요. 아무데도 갈 일이 없다 해도요.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돼요. 지금 당장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쇼핑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집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왜 거기 있죠? 물건을 꺼냈으면 도로 갖다 놓으세요. 열었으면 닫으시고요. 내려놓았으면 다시 올려두세요. 벗었다면 다시 걸어두세요. 이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 집에서 심오한 자유를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더 깔끔해지고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일을 처리해 집안일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특별한 나를 위한 물건이 있다면 사용하거나 선물하세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만약 사용하지 않고 놓여있는 특별한 향수나 상자 안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아름다운 접시가 있다면 여러분께선 삶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소중합니다. 지금 기회를 잡아서 모두 사용해버리세요. 만약 사용하는 게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적어두는 일기는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여주고 잠을 훨씬 더 잘 잘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이루고 있는 발전을 인지하는 긍정적인 확언을 만들고 반복해보세요. 삶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시하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매일 알람을 조금 일찍 설정하세요. 만약 보통 아침 7시 알람을 맞춘다면 완벽한 시간을 찾을 때까지 매일 5분을 뒤로 돌려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하루를 계획하거나 열정을 가진 무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느냐 느긋하게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여유 시간을 몇 분 가지면 건망증도 덜 느끼고 생산성도 더 오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하면 하루의 첫 번째 과제를 완수한 것이다. 이보다 더 옳은 말이 있을까요? 잠에서 깰 때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하루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꿀 거예요. 생산성이 급증할 겁니다. 한 가지 일을 완료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마치고 싶어 하겠죠? 이 기분을 눈덩이처럼 굴려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날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요가를 해보세요. 요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길러주죠.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수건이나 요가 매트를 깔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개나 고양이를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은 아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수면방해, 먼지, 털은 휴식과 회복을 취해야 하는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극, 스트레스 증가, 불쾌한 냄새 등등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죠. 동물 친구를 위해 별도의 침대를 마련해 주시고 낮에 꼭 껴안아 주세요. 어떤 것을 테이블 위에 지금 잠깐 내려놓고 몇 주 후 엄청난 잡동사니가 쌓이게 된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잡동사니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보이는 것을 처리한 다음 잘 닦아내세요. 방에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 대신 깨끗한 공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항상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물건을 깔끔하게 관리해 주세요. 비록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깔끔해 보일 거예요.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문제가 되기에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깔끔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오자마자 긍정적인 기분이 들 거예요. 좀 더 편안해지고 저녁 식사를 할 준비가 되겠죠. 집 앞쪽을 약간 가꾸는 것도 여러분이 집을 자랑스러워하게 느끼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을 때 긴장을 덜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간단한 장식으로 방의 전체적인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빈 벽이 가끔 작은 무언가를 걸어달라 외치지 않나요? 예술작품, 사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중 공간을 채울 완벽한 작품을 하나 찾아보세요. 무엇이든 간에 벽에 걸어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빈 공간에 생기를 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를 짓게 되며 우리의 집을 더 자기 자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청소를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집에서 쉴 때 전화를 해도 돼요.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천적으로 내성적이라면 이는 더더욱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어떤 순간에 바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멋진 음악을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음악은 기분을 바꿔주는데 아주 좋으니 자신이 느끼고 싶은 기분에 어울리는 걸 찾아보세요. 긴장을 풀고 싶다면 느린 음악 혹은 어쿠스틱 음악을, 우울하면 신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든 음악을 이용하여 집을 변화시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소유물 중 일부를 버렸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쌓아둘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최신 인테리어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여러분의 기분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죠. 비록 중학교 때 받은 트로피처럼 작은 것이라 해도 그 물건이 만족감을 준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신의 공간에서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연을 더하는 거예요. 화초는 방의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건강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미소를 짓게 해주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식물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는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식물은 언제나 좋은 선택이죠. 향긋한 꽃향기는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오일이나 양초를 사용해 보세요. 라벤더는 수면을 도와줍니다. 밤에 아주 좋겠죠? 일하는 동안 옆에 레몬을 두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정신이 또렷해질 거예요. 하지만 향을 너무 많이 맡지 마세요. 지나치게 농축된 향은 더 큰 스트레스와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겠죠. 반려동물과 사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지만 혈압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반려견을 기르면 산책과 놀이를 규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은 또한 웃음과 사랑 어린 행동을 촉진해 스트레스와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집사 아무나에게 물어보세요. 조명을 잘 배치하면 어느 곳이든 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흰색이나 노란빛이 도는 전구는 긴장을 풀어주고 방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양초와 흐린 등은 아늑한 느낌을 주고 어떤 방에든 상당한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기다린 것은 좋지 않아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세요. 좋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거나 사놓은 특별한 초콜릿을 즐겨보세요. 네, 초콜릿이요.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걸 잊지 마세요. TV,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과 같이 기기에 하루에 최대 12시간을 소비한다면 지칠 수 있을 거예요. TV와 스트리밍에만 하루에 4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긴장을 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스트레스와 걱정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덜 보면 다른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변화는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위한 손쉬운 팁을 알려드리죠. 모든 일에 옷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퇴근 후에 달리기를 하겠다고요? 동기부여를 위해 아침에 미리 옷을 꺼내두세요. 달리기를 할 준비를 하다 보면 귀찮아서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록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면 항상 일을 끝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면 항상 아침이 더 평화롭고 느긋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날 입을 옷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계획을 모두 실현해보세요. 심각한 순간에 낄낄 웃는 것은 전혀 웃음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어장치죠. 비록 이런 웃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순간에 웃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런 행동으로 정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을 핥거나 입술을 깨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볼 안쪽을 깨물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꼬집어도 됩니다. 갑작스런 통증 때문에 웃음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펜을 똑딱거리거나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거나 귀걸이를 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리를 뜨는 거예요. 핑계를 잘 찾아보세요. 몸이 아프다거나 바람을 좀 쐬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크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좋은 치유제가 될 수 있지만 때와 장소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쩔 땐 자리를 피할 수가 없고 입술 깨물기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방에서 한 가지 색상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주변의 모든 노란색 물건을 찾고 그 다음엔 빨간색 물건을 찾으면 돼요. 이런 작은 목표라도 감정을 잊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머릿속으로 부르거나 1부터 20까지 세거나 언젠가 TV에서 본 이상한 광고를 따라해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관심을 다른 어딘가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추면 1분도 되지 않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파티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계세요. 웃을 때는 입을 약간 벌리세요. 너무 크게 미소를 짓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꾸며낸 웃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인사를 나눠볼까요? 약한 악수는 꽤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악수는 첫인상이라고요. 만약 악수가 강하다면 사람들은 즉시 여러분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한 강한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를 구하기 쉬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차가운 손을 만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악수하기 전에 손을 데우세요. 악수를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하는 악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가 악수를 하며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여성분들, 핸드백은 항상 왼손에 들고 다니세요. 오른손은 항상 악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파티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에 손을 바꾸는 건 그다지 편리하지 않죠. 어떤 행사에서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트릭은 항상 음료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왜인지 다가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든 방금 만난 사람이든 간에 항상 대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파티에 수백 명의 손님이 올 수도 있지만 대화하면서 상대의 이름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기분이 들 거예요. 학창시절에 파티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에게 칭찬을 하거나 누군가가 멋있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반대로도 효과가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불평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미러링 기술을 사용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의 몸짓을 반영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잖아요. 신체 언어의 경우 자세에 주의하세요. 턱은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어깨는 항상 뒤로 펴세요. 앉아있을 땐 다리를 꼬고 계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기분을 좋게 유지하거나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세요. 좋은 기분은 전염이 될 거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즉시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기대하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누군가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모든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지는 않겠죠. 그 대신 친근감을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친절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건 좀 비논리적이에요. 만약 너무 착하고 이타적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문제는 사심없어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더 나빠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타적인 사람의 성실함을 믿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완벽 남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팁은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끔 실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사람들을 계속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미묘한 손길은 대화할 때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을 살짝 두드리거나 팔을 만지기만 하세요. 너무 가지는 말고요. 한 실험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한 웨이트리스가 대가로 더 많은 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꿀팁이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 비밀을 이야기해보세요. 단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개인적인 비밀이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효과가 있지만 서로의 입에서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믿음은 충성심과 정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도 괜찮지만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와 같은 말은 아마 상대를 더 잘 알게 해줄 겁니다. 그나저나 이런 질문을 할 땐 신중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때만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사진을 공유하지 마세요. 네,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연구에서 인터넷에 과도하게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닫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공유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친구 목록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감을 위한 완벽한 수는 약 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 미만은 호감도가 낮은 반면 300명 이상이면 인기에 목이 마르다거나 SNS에 너무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잊으세요. 만약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6명이라도 있다면 300명의 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자, 파티로 돌아가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만스러운 대답을 들었다면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수의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요, 낯선 사람에게 차를 선물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무슨 생각인 거예요? 뜨거운 토론을 하는데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모든 말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볼 수 있겠죠. 이건 반대의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들이 말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빠르게 말한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공짜로 주진 않을 거예요. 차 얘기는 그만하죠. 정말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라는 말을 들으면 도움을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주 가위바위보를 하죠. 이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손을 내밀기 직전에 상대에게 우리가 모두 픽셀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 같은 아무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구는 혼란스러워할 거고 가위를 낼 확률이 적어집니다. 당연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라고 말할 때 대답으로 말해야 할 마법의 단어 조합입니다. 괜찮아만 빼면 무엇이든 말해도 좋습니다. 이 말은 그저 친절한 행동을 평가절하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을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또 다른 전형적인 대답은 천만에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요. 신체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눈을 감는다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냥 상대에게 실증이 난 것입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입을 만진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감기에 걸렸거나요. 사람들이 앉는 방식도 그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앉아있는 동안 몸을 앞으로 숙이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뒤로 기대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지루해하고 있고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감사 인사는 됐어요. 다시 알림 버튼은 필요한 아침의 치료제처럼 느껴집니다. 몇 분 더 포근한 침대에서 꿈을 댈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하지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 트릭은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퉁명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때 우리 몸은 분명히 다른 수면 주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에서는 기운이 나지 못해요. 알람이 울린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면 졸음은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반면 짧은 가짜 수면 후에 일어나면 4시간 동안 꾸벅꾸벅 졸게 될 거예요. 상쾌한 시작은 아니죠. 이 찌뿌둥한 아침을 더 악화시키려면 10분짜리 가짜 수면을 즐기면서 핸드폰을 확인하세요. 최신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SNS를 확인하시는 걸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습관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많은 알림으로 인해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어제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샤워는 아침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샤워를 하는 것도 나쁠 수 있어요. 매일 샤워하는 문화는 나타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세기에 샤워기의 설치가 증가하며 사람들은 비누로 몸에 거품을 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비누로 매일 샤워를 하면 해로운 박테리아를 쫓아내주는 몸의 모든 기름이 씻겨져 나가는데요. 다수의 피부과 의사들은 우리 몸을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샤워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밑에서 30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2번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이를 닦는다면 땡!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박테리아는 밤새 입 안에 모이게 되는데 만약 이를 닦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면 아침에 당과 탄수화물을 그 박테리아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박테리아들이 번성하면 치아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일어난 직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 없다면 음료를 다 마신 후 20분에서 30분 동안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는 치아 표면을 약하게 하고 양치질은 이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닦고 나서 아침 식사를 먹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먹든지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다시 양치질을 할 필요는 없고 물로 입만 헹구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행복의 음료 커피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면 주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수준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치솟습니다. 커피는 이때 불안감만 더해주기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을 때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르티솔은 또한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크게 증가합니다. 이 시간에는 커피를 멀리 하도록 하세요. 게다가 코르티솔은 일어난 직후에는 최대 50%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음료를 꿀꺽꿀꺽 마시기 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새벽 2시와 오후 2시에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도적으로 수면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오후 2시에 낮잠을 자지 않죠. 커피를 마시기에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조금 자고 싶다면 주의하세요. 낮잠은 늦어도 오후 5시 전에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들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블라인드를 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침의 빛은 우리가 코르티솔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될 거예요. 아침 운동은 부드럽기만 하다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운동은 재충전을 위해 밤새 쌓인 수분을 흡수한 척추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왜 아침에 재는 키가 더 큰지를 설명해주죠. 흡수 과정에서 척추는 뻣뻣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부리거나 숙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운동만이 몸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명상도 멋진 대안이에요. 만약 이런 종류의 활동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면 색칠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아침 식사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멀리해야 할 음식은 많습니다. 토스트한 페스트리는 탄수화물과 당이 가득하고 견과류 스프레드와 시리얼도 그렇습니다. 와플, 팬케이크,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같은 음식은 영양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는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역시 약간 달콤한 물일 뿐이에요. 게다가 진짜 과일과는 다르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 않아요. 건강한 척하는 또 다른 나쁜 녀석은 그래놀라바인데요. 그래놀라바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여줄 뿐입니다. 사실 초콜릿바와 그래놀라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탄수화물은 보통 몇 시간 후 에너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산성을 올려주지 않고 혈당을 떨어뜨려 우리를 졸리고 피곤하고 심술궂게 만들죠. 예를 들면 단백질 바나나 스무디, 스크램블 달걀, 퀴노아는 몇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오래 남는 좋은 에너지 음식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침대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할 때 작은 먼지 진드기를 위한 아늑한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베개, 이불, 침대 시트 모두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작은 녀석들은 안에서 자랍니다. 매트리스와 같은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죠. 나쁜 소식이에요. 현미경 없이는 진드기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침대에 진드기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서 이불을 덮는다면 진드기는 아늑한 환경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진드기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햇빛입니다. 이제 침대를 정리하기가 너무 귀찮다면 완벽한 변명을 할 수 있겠군요. 좋은 아침은 숙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전에 단 것이 땡긴다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우리를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더 빨리 잠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심지어 초콜릿에도 약간의 카페인이 있다고요.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양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잠자기 전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먹는 배부른 식사는 어떤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저녁 식사는 가벼워야 합니다. 간식 약간 우유, 치즈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더 빨리 잠들고 싶다면 저녁으로 아침 메뉴를 먹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나나, 달걀, 토스트에는 칼륨, 단백질,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 모든 성분은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녁 겸 아침 브리너를 드셔보세요. 침실의 온도도 확인해보세요. 너무 더우면 잠들기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한쪽 발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온도를 내려주세요. 조금 추위를 느낄 때 우리는 더 빨리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젖은 이불을 덮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이 트릭은 열대야에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한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훨씬 더 시원한 온도의 침실에 간다면 체온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이 들 거예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만약 엎드려 자는 것을 좋아한다면 잠자리를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베개를 배 바로 밑에 놓아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베갯닛은 비단 소재일 거예요. 얼굴이 베갯닛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비단의 마찰력이 적어서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베개가 달콤한 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베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잠을 자게 만들고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요.
베개 자체는 요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만 장기적으로 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개가 없으면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도 기분이 더 나아질 거예요. 만약 절대 잠들지 못할 거라고 느낀다면 그건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20분 후에 잠들지 못한다면 그냥 일어나서 차분한 활동을 해보세요. 잔잔한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을 거예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쓰는데 넘어지고 계속 받치는 것에 실증이 난다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간단히 거꾸로 놓고 귀로 가는 부분을 휴대폰을 고정하는데 사용해보세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 바닥에 오래된 신문을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바닥에 더러운 액체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시들기 시작하는 곳이 있다면 물에 구리 동전을 넣어보세요. 구리는 천연 살균제라서 물에 동전을 넣으면 박테리아로부터 꽃을 보호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꽃들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거예요. 오래된 벤의 스프링을 이용해서 충전기 선이 구부러지고 끊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냥 스프링을 꺼내서 연결장치 근처에 선 상단에 감아주기만 하면 돼요. 문이 자꾸 닫힐 때 문을 통해 물건을 옮기는 건 정말 짜증나요. 그러니까 대신에 걸쇠 위로 고무줄을 교차시켜서 문 양쪽 손잡이에 묶어주세요. 그러면 걸쇠가 튀어나올 수 없어서 문이 닫히지 않게 될 거예요. 종이 클립을 써서 테이프의 끝을 찾을 수 있어요. 클립을 테이프 끝 아래에 놓기만 하면 다시는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가져다가 밑에 놓아보세요. 거울을 약 5분 동안 놔두고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덜 말랐다는 의미예요. 젖은 침대는 곰팡이와 다양한 더러운 균류의 번식지가 될 수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사인대와 성가신 음식 조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밥 먹는 건 아니죠? 지갑이나 가방에 고객 카드를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반면 바코드를 한 장씩만 찍어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상점에 방문할 때 포인트 적립을 위해 휴대폰에 있는 바코드를 그냥 스캔하면 돼요. 음료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어버렸나요? 젖은 종이 타월을 싸서 냉동고에 넣어봐요. 15분 만에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거예요. 어떤 열쇠가 어느 열쇠인지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의 매니큐어로 열쇠 끝을 칠할 수 있어요. 포장지가 펼쳐지는 걸 막기 위해 오래된 화장지 두루마리를 잘라서 잠금새 채우듯 사용할 수 있어요. 완벽한 양의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붓기 위해 오일 밀봉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구멍을 뚫으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손가락에서 반창고가 떨어지지 않게 양쪽에 선을 잘라주세요. 손가락 말고 반창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큰 끈적이는 밴드가 아니라 4개의 작은 밴드가 생겨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초가 다 타버려서 라이터로 심지에 닿기가 어려워졌을 때 스파게티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끝에 불을 붙이면 힘든 곳도 쉽게 닿을 수 있는 불이 잘 붙는 긴 막대기가 생길 거예요. 남은 페인트를 닦아낼 수 있게 페인트 캔 위에 고무 밴드를 고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페인트가 캔 옆면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있고 모든 걸 깔끔하고 정리정돈 시켜줄 거예요. 만약 쉘 타코를 제자리에 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 머핀 트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트레이를 뒤집어서 오일을 뿌리고 틈새에 또띠아를 넣으세요. 완벽하게 바삭한 타코를 위해 370도에서 약 10분 동안 요리해 보세요. 계란 노른자를 분리하기 위해 물병을 쓸 수 있어요. 병을 노른자 위에 놓고 노른자를 빨아들이게 눌러요. 그걸 다른 그릇에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바닥에서 잃어버린 귀걸이나 핀을 찾고 있나요? 진공청소기 끝에 스타킹을 씌우고 바닥 위로 움직여 보세요. 작은 물체는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들어 올려질 거예요. 다음번에 실링팬 청소 시에 베갯닛을 사용해 보세요. 베갯닛을 각 날개 위로 밀어 넣어 먼지를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먼지가 베갯닛 안에 들어가 먼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줄기 제거를 위해 체리의 빨대를 찔러 넣어보세요. 훨씬 빠른 방법이고 과일을 많이 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발에 직접 팔찌를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 종이 클립을 써보세요. 종이 클립을 여러 팔찌 끝에 있는 고리 사이로 살짝 밀어 넣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클립을 잡은 다음 팔찌를 손목에 두르세요. 그러고 나면 쉽게 팔찌를 잠글 수 있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청소하려면 세제와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우세요. 약 10초간 믹서기를 틀어놓고 힘든 일은 소용돌이치는 무리하게 두세요. 그런 다음 헹구기만 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세요. 테이프는 석고가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퍼뜨리는 걸 막아줄 거예요. 남은 음식을 데울 때 손가락으로 가운데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음식이 훨씬 더 고르게 데워질 거예요. 과일 한쪽 끝을 잘라 오렌지 까는 지저분함과 좌절감을 피해보세요. 그런 다음 4-6 조각으로 자르면 껍질이 훨씬 쉽게 벗겨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버터가 너무 차가워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치즈 가는 강판을 써보세요. 이를 훨씬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버터를 그냥 갈아보세요.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DIY 정원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어요. 병 전체에 구멍을 낸 다음 호스 끝을 테이프로 붙이세요. 만약 신발에서 악취가 난다면 마른 티백을 신발 안에 몇 개 넣으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할 거예요. 감자칩은 완벽한 불쏘시개예요. 안에 들어있는 지방, 기름 그리고 화학물질들은 감자칩을 엄청 잘 타게 해요.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그걸 먹죠. 아이러니하죠.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기 위해 치약을 써보세요. 긁힌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완두콩만한 양을 긁힌 곳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젖은 천으로 닦으면 짜잔! 가구 위에 쏟아진 초밀랍은 얼음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긁어내려고 하다가 마감치를 망치지 말고 비닐봉지에 얼음을 채워 밀랍 위에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밀랍은 식어 단단해져서 훨씬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꺼낼 때 봉지가 막히는 걸 방지하세요. 이 구멍은 봉지를 붙들고 있는 진공 같은 효과를 방지해요. 벽지의 크레용 자국은 부모님들의 악몽이지만 이걸 없애기 위해 헤어드라이어기를 쓸 수 있어요. 크레용 왁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자국을 몇 초 동안 가열하면 그냥 닦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슈퍼마켓에 갈 때 쇼핑카트에 넣을 딱 맞는 크기의 동전이 없다면 열쇠를 대신 이용할 수 있어요. 열쇠에 둥근 끝이 있다면 동전이 들어가야 할 곳에 열쇠를 넣어 카트를 풀 수 있어요.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붙어있는 끈적한 잔여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화장솜을 기름에 적신 다음 끈적한 곳에 문질러 주세요. 몇 분 동안 스며들게 하면 쉽게 닦일 거예요. 칫솔이 더러운 세면대 위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칫솔 머리 바로 아래에 옷집게를 꽂아보세요. 또 더러운 세면대도 청소해야 할 것 같네요. 무거운 화분이 표면을 손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 가구 슬라이더로 화분 바닥에 붙여보세요. 새로 산 울 스웨터를 덜 따갑게 하기 위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할 수 있어요. 린스 두어 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15분 동안 놔두세요. 그런 다음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더러운 세면대를 청소하는 동안 입을 수도 있어요. 이쑤시개 병에 면봉을 보관하세요. 이런 유형의 포장에는 보통 뚜껑에 디스펜서가 있어요. 한 번에 면봉을 하나씩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위생용품이 먼지나 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죠. 꽤 편리해요. 특히 여행 중일 때요. 이쑤시개 용기는 글리터를 위한 훌륭한 보관 해결책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음악 페스티벌에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병에 글리터를 넣고 필요할 때 뚜껑에 작은 구멍에 필요한 양을 부어주세요. 외출 시간 동안에 뚜껑이 가방에서 쏟아지는 걸 보호해줄 거예요. 만약 이쑤시개 용기의 디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가기 전에 테이프를 사용해서 뚜껑을 밑부분에 고정시키세요. 폰 케이스에 있는 고리 홀더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문자를 보내고 셀카를 찍고 영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리 홀더가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리를 분리해서 평범한 금속 병 뚜껑에 부착해요. 썰고 있는 음식 위에 뚜껑을 수직으로 대고 이렇게 잡아요. 손가락은 사고로부터 보호될 거고 조각들은 고른 크기로 잘릴 거예요. 티라이트 캔들은 보통 작은 알루미늄 컵에 담겨 나와요. 왁스가 다 타버리면 2개의 컵을 가지고 앞정핀, 장신구, 종이 클립 등과 같은 작은 물건을 담는 상자를 만드세요. 우선 남은 왁스를 제거하고 컵을 청소한 후 반대쪽에 작은 삼각형 2개를 접어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 컵의 지름이 위쪽 컵의 지름보다 약간 작아져요. 이 윗컵은 뚜껑 역할을 할 거예요. 작은 테이프를 사용해 하단 부분에 고정할 수도 있어요. 휴가를 갈 때 작은 비누, 소풍 양념, 비타민 알약, 그리고 귀마개를 이런 상자에 보관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커나 스티커로 표시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 플라스틱 칫솔 용기는 작은 장신구나 메모리 카드를 위한 훌륭한 여행용 상자가 될 수 있어요. 멋진 핸드폰 홀더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글라스 관자놀이를 접어서 평평한 수평 면에 놓으세요. 이제 핸드폰을 이 비상용 홀더에 넣고 틱톡을 바로 찍으면 돼요. 빈 틱택 용기가 있다면 이 폰 홀더 아이디어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상자를 세로 부분으로 똑같이 잘라요. 이렇게요.
휴대폰보다 약간 큰 판지를 준비하세요. 틱택 반쪽을 판지에 접착제로 붙여 핸드폰이 이 구조물 중간에 꼭 맞도록 하세요. 짜잔! 또 태블릿에도 같은 홀더를 자유롭게 만드세요. 하지만 이 구조물에 비해 기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여기 또 다른 훌륭한 예산 아이디어가 있어요. 빈 테이프 롤을 급하게 버리지 마세요. 자로 롤의 반대편에 두 점을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폰을 지탱해줄 두 개의 작은 틈새를 잘라내세요. 균형이 완벽하고 버릴 것도 거의 없죠.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작은 고리로 자르세요. 깨끗한 종이 위에 이것들을 2에서 3 테이블스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다림질하세요. 고리들이 하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서로 붙을 거예요. 반듯한 원으로 잘라내세요. 이걸 유리잔이나 머그잔용 코스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쿠키를 장식하기 위해 고기 다지기를 쓰세요. 베이킹 쟁반 위에 같은 양의 반죽 덩어리를 놓으세요. 이제 다지기에 가장 좋아하는 면으로 그걸 누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시나몬에 다지기를 담그면 풍미를 더할 수 있어요. 굽고 나면 크림이나 꿀로 덮을 수 있는 패턴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병뚜껑이 훌륭한 비상용 비누 받침이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버터는 보통 바로 사용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차갑죠?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잔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물을 붓고 머그잔으로 버터를 덮어요. 버터의 표면이 녹을 거고 아무 문제 없이 토스트에 바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베이킹을 위해 전체 조각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면 버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뜨거운 머그잔 아래에 좀 더 오래 두세요. 물티슈에 플라스틱 뚜껑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포장지에서 떼어낸 스케치북이나 메모장에 딱딱한 표지에 붙이세요. 이제 작은 문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생겼어요. 아니면 두 개의 플라스틱 뚜껑을 같이 붙여 알약, 귀마개, 그리고 다른 작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편안한 여행용 상자를 만드세요. 쓰지 않는 오래된 레고 조각들이 많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멋진 새집이나 가정용 식물을 위한 다채로운 화분을 만들어주세요. 이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못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해 출입문 옆에 있는 벽에 평평한 레고 패널을 붙이세요. 이 특정 레고 조각을 여러분과 룸메이트의 모든 열쇠고리에 달아주세요. 이제 모든 키를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요. 레고는 또 훌륭한 책꽂이나 머그컵과 양초를 위한 스탠드가 돼요. 액자가 다 떨어졌나요? 문제 없어요. 두 개의 큰 빨래 집게를 받침으로 쓰세요. 그림 하단 가장자리에 붙이면 창의적인 액자가 준비되죠. 그림을 판지에 붙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야외에서 식사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냅킨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척 젤 또는 앞면 토너의 디스펜서를 제거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씻으세요. 이제 이걸 부엌에서 쓸 수 있어요. 병 바닥에 있는 케찹과 다른 소스들을 짜낼 때 말이죠. 또 이 장치는 페이스트리를 크림 무늬로 꾸밀 때 편리할 거예요. 만약 긴급 개침대가 필요하다면 깨끗한 타이어를 가져와서 큰 베갯닛을 넣으세요. 장난감과 베개를 추가하세요. 자, 타이어가 없다면 구명 부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서리가 내리는 밤에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개의 플라스틱 병에 뜨거운 물을 채우세요. 끓일 필요 없어요. 뜨거운 수돗물이면 돼요. 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침대 밑에 담요에 깔아주세요. 매트리스를 빨리 데워줄 거예요.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게 병 위에 양말을 신겨도 돼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엄청 춥다면 큰 통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울 스웨터로 싸서 껴안으세요. 좋은 꿈 꾸세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 알고 싶나요? 분리된 마늘 머리를 냄비팬에 넣고 다른 냄비팬으로 덮으세요. 이제 팬 전체를 힘차게 흔들면 껍질이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평범한 칼로 부서지기 쉬운 여러분의 치즈케이크를 망치지 마세요. 치실 한 조각을 가져와서 끝을 손가락에 감싸고 구조를 망치지 않게 소중한 디저트를 자르세요. 이 팁은 젤리, 티라미수, 부드러운 치즈를 자르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가 채택해야 할 새로운 버터 자르는 기술이 있어요.
버터 표면에 별 모양을 만들기 위해 큰 칼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버터가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제품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의 버터 조각들은 여러분의 토스트에 완벽할 거예요. 여기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레시피가 있어요.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소세지 2개 반을 별 모양으로 배열하고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필요한 모양을 고정시키세요. 별 가운데에 달걀 몇 개를 깨고 뚜껑을 덮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맛있게 드세요. 딱딱한 치즈를 자르려면 감자나 야채 칼을 사용하세요. 서로 천생연분인 것 같네요.